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또는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생활이 계속되는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매우 정확하고 확실하고 간결하면서 즉시 다음 달부터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스노우 폭스북스 세기의 책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경제경연 편 중 첫 번째 책은 5천년의 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왜 5천년의 부일까요? 그 이유는 이 책이 5천년 전 고대 바벨론의 석판에 쓰인 부를 만드는 지혜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책 안에는 고대 석판의 이미지들이 꽤 여러 장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1900년대 초에 사막의 모래로 뒤덮여 있던 바벨론의 모습이 드러났고 발굴을 통해서 그곳이 바벨론이 있던 곳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고대 바벨론 사람들의 저료는 굉장히 많았을 뿐 아니라 거의 영구적인 형태로 보존돼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들의 보관 방법 덕분이었다고 그래요. 고대 바벨론은 그 말랑말랑한 점토에 글을 새겨 넣은 다음에 말리고 불에 구워서 커다란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발견된 항아리들 안에는 많은 점토 자료들이 들어있었는데 당시 시대를 엿볼 수 있는 그림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의 역사, 그들의 왕들의 이야기, 또 후대에 전하고 싶은 지혜의 말씀, 또 무엇보다 그 시대 전 연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가 바벨론이었거든요. 부를 많이 이룬 바벨론답게 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년 전 사람들에게나 필요했던, 그 사람들에게나 맞았던 부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또 유익할까요? 저 역시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어쩐지 약간은 좀 미덥지 못한 실눈으로 좀 쳐다봤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읽은 다음에는 너무 강렬한 정률이 느껴졌어요. 이 느낌은 제가 2020년에 책임 편집을 했던 그리고 지금 한 400세가 넘긴 책 돈의 속성 초고를 읽었을 때의 느낌과 거의 흡사했어요. 이 책은요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우화 방식으로 쓰였어요. 두껍지도 않죠? 네, 중요한 사실은 이 책에 등장하는 불을 만들고 불을 지키는 방법 그대로를 알려주는 현자 아르카드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실제 고대 석판에서 발견된 사람의 이름 그대로를 사용해서 책으로 집필된 거예요. 저자는 100여 년 전에 동기부여 전문가이기도 하고 뛰어난 작가로도 활동했던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바벨론 석판이 발견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는 이 내용을 즉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불을 이루는 방법을 알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봐야 되죠? 제가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현재 직장인이세요?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또는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생활이 계속되는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나라처럼 주거비용이나 양육비 또 개인 소비 수준이 큰 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는 순간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거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빚을 계속 갖고 사는 사람이 좀 많죠. 헌데 남들 모두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더 벌고 싶고 또 더 벌어서 여행도 가고 싶고 쉬기도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좀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그런 돈 걱정 없이 좀 쓰고 싶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가진 않아도 제발 월급 들어오는 동시에 족족 빚 갚는데 많은 돈이 사용되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금을 할 돈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달리 어떨 도리가 없으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고 또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분명 좋아지는 날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지내고 계실 수 있잖아요. 헌데 5천년 전 바벨론에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바벨론은 동시대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예요. 근데 그 부유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적당한 수준 이상 모두 부유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닌가 봐요. 책에 보면 바벨론이 부유했던 것은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 각 개인이 부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 부유한 도시 안에서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빚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시민으로 살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현재 가난한 그 사람들은 도저히 부를 이룰 다른 길이 없는 걸까요? 부라는 거창한 단어는커녕 빚만 잔뜩 있고 버리는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 놓인 그 누군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해답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정확하고 확실하고 간결하면서 즉시 다음 달부터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책이라기보다 사실 저는 원고를 봤죠. 원서를 봤는데요. 누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다면 제가 이제 경제교육을 좀 냈으니까 그저 하나의 큰 비전을 세워라. 뭐 또 오롯이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믿어라. 하루하루 그 방향에서 열심히 해나가라. 그럼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다. 라고밖에 저는 말을 못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이것보다 더 명확한 길은 없어요. 근데 너무 길고 멀고 또 까마득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거두절미하고 책은요. 하나의 공식을 먼저 확고하게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가까운 미래에 빚도 줄어들고 종잣돈도 모이고 또 생활도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의 공식, 그 방법은 1대 2대 7이에요. 먼저 1은요. 모든 소득에서 10%는 반드시 나에게 지불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들어온 그 소득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잠 안 자고 이래서 번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돈을 어떻게 해왔나요? 버는 족족 누군가에게 모조리 갖다 주고 있지 않았어요? 옷집에, 자동차 만든 회사에, 밥집에, 신발 가게나 여자친구 혹은 아내나 남편, 자녀에게 줄 옷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그 어떤 곳에든 버는 족족 갖다 주면서 정작 그 돈을 벌고 만든 나에게는 전혀 돈을 지불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나 그 돈을 번 나 자신에게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이 책은 매우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지금도 부족해서 이리저리 찢어서 지출 중인 이 부족한 돈 중에 어디서 10%를 만들어서 떼내서 나를 위해 또 미래의 부를 위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10%를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돈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요? 책에서는요. 그 누구도 10%를 만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주장을 해요. 사실 10% 이상을 결코 모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예요. 10% 이상 모을 필요도 없대요. 책은 그 10%를 찾아낼 방법으로 지금 당장 종이 2장을 가져와 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지출을 필수 지출과 사치로 딱 2가지마로 구분해서 써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지출을 구분해 보면 그 누구라도 필수 지출보다 사치로 인해 야기된 지출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먼저 그 어떤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10%를 떼내 미래의 부를 위한 종잣돈, 책에서는 나를 위해 일할 돈의 노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시대 100년 전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죠? 5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래서 돈의 노예 그룹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서판에 이제 그렇게 써 있었던 거죠. 매월 10%의 돈을 나 자신의 미래부를 만들어줄 돈의 노예 그룹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과 더불어 그 돈이 어디에든 투자되거나 모아둔다면 그로 인해 생긴 아주 작은 이자라도 아니면 큰 이자라도 어쨌든 그 10%로 생긴 이자는 반드시 그 종잣돈, 돈의 노예들 그 그룹과 함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돈은 절대 가져다가 써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책은요.
아르카드라는 현자가 함께 자란 동무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는 말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래된 고전이라서 극적인 표현을 써요. 노예가 낳은 자식도 노예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노예 자식은 부모와 함께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노예지. 어째서 돈의 노예가 만든 자식 노예를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는 데 사용한단 말인가? 라고 얘기해요. 이자로 조금 벌었으니까 내가 돈을 좀 벌었네? 하고 그 돈을 이제 가져다가 쓴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10%가 벌어들인 아주 작은 이자라도 꺼내서 쓰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10% 그까짓 거 아끼느니 고생하느니 계속 열심히 일해서 한 방에 벌 방법을 궁리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부를 이루는 매우 단순한 방법은 힘들지 않아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일하고 생활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는 일부의 돈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 책 속의 현자 5,000년 전의 아르카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일해서 번 돈 지금까지 받자마자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주지 않았냐.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버는 돈의 10%는 나 자신의 부를 만들기 위한 돈의 노예 그룹, 즉 현대말로 종잣돈이 만들어지는 씨앗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의 이자든 그 종잣돈이 벌어온 추가 수입이나 이자 역시 나의 부를 만들어줄 돈의 노예, 그 종잣돈 그룹에 언제나 함께 있도록 둬야 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이가 있었죠? 이 이는요, 빚을 갚는 데 사용될 돈의 비중을 말합니다. 현재 얼마의 빚이 있던, 얼마나 많은 빚이 남아있던, 갚아야 하던 빚을 갚는 데 사용될 돈의 비중은요, 내가 현재 벌고 있는 돈의 20%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갚아버리고 빨리 끝내버려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상황이 허락된다면 빚을 없애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뒤따르는 압박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 비참함, 또 지속적일 수 없게 만드는 무기력한 마음, 이런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이 뒤따르는 방식이에요. 빨리 갚아야지 할수록 사실 조급해지잖아요.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책은요, 빚을 20% 안에서 지속적으로 갚아나갈 궁리를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그 이상을 넘는 돈을 갚으려고 들지 말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저축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치로 구분된 비용을 유심히 관찰했을 때 10%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 돈을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해준 덕분에 저축된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빚도 갚은 거죠. 20% 갚았으니까. 나머지 숫자는 7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돈의 비중을 뜻해요. 내가 얼마를 벌든 70%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오는 평화로움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허리띠를 지나치게 졸라매지 말고 10%는 저축하고 20%는 빚을 갚고 70%는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책에서는 돈도 거의 없고 빚만 잔뜩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유물을 발견했던 탐사팀에서 석판을 고대 언어학 교수들에게 번역을 의뢰해 맡겼는데요. 그들은 석판의 번역 과정에서 이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중 몇몇 교수가 매우 위태롭게 그지없던,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두 적용해서 희망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변화된 자신의 신경을 담은 편지를 거꾸로 탐사팀에게 보내게 됐거든요. 책에 그 편지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기도 제가 했어요. 그 교수 부부는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였지만 사실 자기들 안으로는 거의 파산 직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집 이자도 많았고 또 빚도 많았고 갚을 능력도 거의 간당간당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석판에 담겨있는 내용 그대로 1, 2, 7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해요. 당장 비참한 지금 상황을 모른 척하고 또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 자신들의 경제 상태를 그대로 펼쳐놓고 지금 즉시 언제 부셔져 버릴지 모를 그 지출물 방식을 과감하게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처음에는 매우 우울했고 또 괴로웠지만 이내 완전히 반대의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혀 하지 못했던 저축을 하게 됐으니까. 저축액이 얼마든 꼬박꼬박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고 더 많이 더 열심히 벌어서 10%의 돈의 비중을 그 액수를 늘려야겠다는 힘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빚진 곳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현재 수입의 20%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모두 조절을 했다고 해요. 또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었지만 두 교수 부부는 정말로 그렇게 실행한 덕분에 70%의 생활비를 갖게 됐다고 해요. 그 70% 안에서 이제 사치를 거의 모두 제거가 됐겠죠. 근데 여러분 10%의 돈이 빠지면 90%로 살아야 되니까 힘들 것 같으시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10%라는 돈은 다시 부활로 가지고 생활을 해도요. 그 돈으로 이전과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90을 뺀 게 아니라 50을 뺀 게 아니라 10을 뺐기 때문에 그것도 사치에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 돈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한 조치였지만 돈의 쓰임새에 깨어있게 됐기 때문에 올바른 소비를 하게 된 덕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자녀를 기르는 비용, 생활비나 보험료, 혹은 갚아야 할 카드값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버는 능력은 갖고 있어요. 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돈의 액수의 차이일 뿐 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그 연세에도 아직까지 돈을 버는 능력은 잃지 않고 계신 거거든요. 때문에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해서는 이 책에 담긴 또 다른 부분에서 배우도록 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메시지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지출이든 과도한 지출, 그것이 아이들 또 교육 비용이거나 주거 비용이라면 그건 역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버는 돈의 10%를 나 자신의 더 나은 미래, 또 부자가 되는 그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행동들도 결국 내가 오히려 노예로 계속 살게 만들 뿐이라고 책은 강조해요. 우리가 내는 그 모든 것들의 노예가 거꾸로 내가 되는 거죠. 번 돈의 10%도 내 미래의 부를 위해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신발 가게 노예고 그 식당의 노예고 자동차, 집, 아이의 노예라는 그런 논리예요. 책에는 이 밖에도 자녀가 또 돈을 벌게 만드는 방법,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방법, 가까운 사람들과의 돈거래 등 바벨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아르카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 책에서 100년 넘게 38개 언어 846번의 개정판으로까지 출간되면서 절판되지 않고 이어져온 그 확실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일해서 번 돈 지금까지 받자마자 모두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줬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버는 돈의 10%는 나 자신의 부를 만들기 위한 돈의 노예 그룹, 즉 현대말로 종잣돈이 만들어지는 씨앗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이자든 그 종잣돈이 벌어온 추가 수입이나 이자 역시 또 걔가 어딘가에 투자됐다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 돈들 모두 나의 부를 만들어줄 노예 그룹에 언제나 함께 있도록 둬야 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